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교정학 담당을 하고 있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4월 17일 날 시험을 치렀고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전주에 이제 뭐 절에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우리 교정직 공무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시험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치렀고, 그 다음에 생각외로 우리 교정학 같은 경우는 체감 난이도를 느낀 수험생도 있었고 풀만했다라고 했던 수험생도 있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선 제가 오늘 2021년도 국가직 기출 해설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명확하게 이제는 가져야 될 부분이 필요치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강남과 그 다음에 종로에서 교정학 강의를 진행하다가 이제 이번 2월 23일에 노량진 남부고시학원에 입성을 해서 공무원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법령 위주의 문제가 더 많은 부분에 차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특강에 있어서는 마지막엔 법령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만큼 법령 위주의 문제 포인트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시험은 보통 평균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방향성과 관계없이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령이 출제된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총평을 하는데 앞서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정학 출제 경향을 봤을 때 17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부터 다시 21년도까지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정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지? 형집행법과 그 다음에 형사정책을 포함한 내용을 교정학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 되어 있는데, 자, 교정 관련 법령 쪽에서 교정 관련 법령과 그 다음에 형사정책 관련 법령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형태에서, 자, 예년과 비슷한 동일한 형태로, 자, 형집행법 파트에서 무려 8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교정학 학설적 서술로 집어넣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설 내 처우 쪽에 사회 내 처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 출제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령 기준으로 8문제가 형집행법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년과 조금 다른 출제 범위 중에서 하나 보면은, 자, 보호관찰법이나 그 다음에 소년법 이런 부분 쪽에서 치료감호법이나 이렇게는 꾸준히 출제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자, 요번에는 예년과 달리 여러분들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교정학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평의 첫 번째는 법령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중요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정관계 법령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무려 여러분들 이 교정관계 법령 쪽에서만 몇 문제? 1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법령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월달 특강에 있어서도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령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자라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형집행법부터 어디까지 각 범죄 피해자 보호법까지 전 범위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법령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법령에서만 무려 16문제가 쏟아져 출제되는 이런 형태를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 14문제에서 15문제, 적게 나올 때는 13문제에서 15문제 내외가 출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16문제가 출제되는 이런 형태를 보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령 자체를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형사정책 학설이나 교정 관련 학설 쪽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가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이 학설적 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범위를 벗어났거나 아니면은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지는 부분에 된다면 중복 접수나 복수 정답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법령의 토대가 딱 되어 있는 조문을 토대로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 출제가 많지 않았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연적인 부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여러분들 2022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교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선택 과목의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이제는 필수 과목의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선택 과목제가 아닌 필수 과목제로 바뀌다 보니까 자, 봅시다.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저는 이 세 과목을 그냥 필수 교양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인 형태인 형사소송법, 형소법이라고 하죠.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5번째인 우리의 과목인 교정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국어나 영어나 이런 과목을 만점, 100점을 맞겠다?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과목에 있어서, 우리 교정직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교정학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투입이 돼야지 어느 정도 고득점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근데 형사소송법조차도 여러분들 쉽게 하루아침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일정 부분의 시간을 투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교정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여러분 전체적인 법률 조문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자, 대표적인 케이스에서 형집행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조문이 무려 580개 정도 조문이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조문은 약 3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300개 정도의 조문을 숙지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0문제는 확보를 하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이게 전공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도입이 되면은 굳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다, 행정학이다 이런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조정 점수를 반영하는 관점에 있어서 시험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2022년도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왜? 동일한 과목과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동일한 공부를 한 여러분들이 동일한 과목을 가지고 점수를 갖고 비교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교양 과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에 있어서도 교정학 비율에 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안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단 교정학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집중화하시고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시점에 교정학을 좀 더 집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때 집중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법령에 있어서의 좀 더 꼼꼼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 수업 방식은 좀 기존의 방식과는 좀 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 수업 방식은 5월 달에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5월 달에 입문 강의, 제가 여러분들 입문서를 학원 교재로 이제 출간을 하는데, 자, 입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출간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자, 기본 강의가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서의 형태인 기본 강의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저는 기본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입문 과정이라는 형태로 가장 기초적인 법률 조항을 정리해 가면서 법령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입문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기본서 과정이 끝나면은 역시 핵심 요약, 자, 요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는 요약 과정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요약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요 텀에서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전범위 법령 특강을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 여러분들 법령이 이렇게 시험에 집중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법령 특강을 요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동형문제풀이와 기출문제풀이가 있는데, 동형문제풀이는 예를 들어서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면 기출문제는 5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문제는 상당히 우리 쪽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기출 변형의 형태를, 자, 기출문제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서 마무리 정리를 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마무리에 있어서는, 자, 이번 4월 1일 날 최종 정리 마무리 특강을 진행했는데, 자, 최종 정리 마무리 특강에서 무려 11개의 지문을 그대로 적중했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중을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준 선생이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만큼의 기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기출 옳은 지문 특강이라고 옳은 지문 읽기 특강이라고 정해갖고 진행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내년 시험에 2022년도 시험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성 있는 거를 구성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옳은 지문과 그 다음에 틀린 지문을 같이 만들어서 이쪽에다 옳은 지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이 틀렸을 경우는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최종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수업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옳은 지문 특강을 들었던 수험생이나 아니면 옳은 지문 특강의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했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문 자체의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은 다음은 뭐가 나오겠지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내년 수업의 일정에 있어서는 모든 법령에 있어서나 모든 주문에 있어서는 키워드의 붉은 글씨체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자, 옳은 지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옳은 거 찾는 거냐 아니면 틀리는 거 찾는 거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느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우리 수험생들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수험생도 있었고, 그에 반면에 풀만 했다라고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했던 수험생들은 아마도 거의 그랬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법령 자체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고 기본서나 핵심 요약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정리를 했고, 이런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크게 느껴졌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형사정책에 있어서도, 자, 형사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소년법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도를 높게 본 수험생도 있는 반면에 법령을 가지고 마무리를 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풀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옳은 문제를 찾는 거냐 틀리는 문제를 찾는 거냐의 형태에서 우리가 매번 제가 이 출제 경향 얘기를 할 때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옳은 거 찾는 게 쉽습니까? 틀리는 거 찾는 게 쉽습니까? 틀리는 거 찾는 게 쉽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옳은 거 찾는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됐고 틀리는 문제 찾는 게 11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 틀리는 문제의 출제 형태가 많았다는 거는 풀만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옳은 거를 누가 실수하지 않고 더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냐 이런 거를 관건으로 둔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지만 또 상대적으로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박스형 형태의 문제 출제는 한 문제뿐이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박스형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시간의 소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의 소요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법령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전 범위를 다 다루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키워드 분석을 같이 여러분들과 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형집행법 파트만 빼서 키워드 가로놓기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수업 자료로 제공됐습니다. 그 부분에만큼은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랬는데 법령이 무려 16문제가 나왔고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호송 규정에 관련된 거 호송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3월 달에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왔던 분들은 어느 기본서를 보더라도 이 호송에 관련된 거는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월 달에4월에 진행한 옳은 지문 읽기 특강 있죠. 옳은 지문 읽기 특강에서 시설내 처우와 그 다음에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이 두 가지 파트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시설내 처우 쪽에서의 문제가 전체 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 8문제 중에 여러분들 기출지문으로 7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적중된 부분에 대한 건 적중됐다라고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또한 제가 옳은 지문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인강을 찍으면서 만들어놨던 것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제가 여러 가지 총평에 대해서 주저리 쭉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우리 교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법령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책 관련, 그 다음에 교정학 관련된 학설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가볍게 터치해 가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간다면 전혀 교정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의 실패감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준이와 함께 제가 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쌤, 저 이제 5월 달부터 2022년도 교정직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정학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교정학은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죠. 제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교정학 공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교양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 전공 과목인 형사소송법 위주로 공부를 하고 교정학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빡세게 밀어붙여! 라고 얘기했을 때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전혀 부담감 갖지 말고 하나씩 접근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출제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교정관계법령 쪽에서 출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형집행법부터에서 4번 문제인 호송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문제인 교정자문위원회. 자, 교정자문위원회는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각 위원회의 정리는 반드시 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고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회 정리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학에 있어서 이번에는 단독으로 교정자문위원회가 출제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교정자문위원회 한 문제 출제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8번인가 문제의 징벌 부분에 있어서 4번 지문이 징벌위원회의 지문이 같이 나온 이런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에 있어서 징벌제도에 관련된 거 여기냐 실효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출제됐고 그 다음에 자 8번에 이송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용자 이송과 그 다음에 호송에 있어서 자 같은 범위 내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에 있어서 뭐지? 여러분들 9번 문제에 있어서는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오른 지문 테마에서 테마 11번인 교도 작업과 그 다음에 직업 훈련에 있어서 다뤘던 부분이었는데 자,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 우리 이거 여러분들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지?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잖아. 뭐라고? 자,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은 버스 타고 간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정시설 안에서의 외부 작업장에서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도보로 간다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 했잖아. 그죠? 엄청 강조했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 있어서는 수용자 처우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출제가 됐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작년에 7급 공채 문제에서 제가 너무 과하게 출제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디스도 좀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보호 파트 쪽에서 출제가 된 부분 있죠. 자, 특별한 보호 파트에서 출제가 됐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옳은 지문 특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 작년 같은 경우 외국인 수용자 그 다음에 소년 수용자 이렇게 여성 수용자 빼서 출제를 했다라면 요번 같은 경우는 지문에 다 묶어서 출제를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 보호실 수용 요건. 자, 보호실 수용 요건 보호실과 진정실 기억나시죠? 보호실과 진정실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어떻게? 옳은 지문 특강에서 마지막 정리해서 교정 장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하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접견. 자, 외부교통에 있어서 접견 부분이 출제. 자, 접견, 그 다음에 편지수수, 그 다음에 전화통화. 근데 서신이 편지수수로 용어 개칭됐다는 것까지 설명해가면서 접견에 있어서는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옳은 지문 특강의 테마 4번인 수용자의 외부교통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8번은 사회내 처우에 대한 거, 지역사회 교정인 사회내 처우에 대한 의미를 물어본 형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총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가 옳은 지문 특강에서 다 다뤘던 그런 부분이고, 지문까지 한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까지 모두 적중한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준이가 이게 좀 잘난 척 했잖아. 조금 잘난 척하고 막 이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만큼 이제는 법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나가고 끊임없이 키워드 위주의 내용을 가져가야지 전혀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이 교정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준이와 함께 같이 간다라면은 분명 교정학이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학 전체 부분에 있어서 해설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기출 정리를 할 때 한번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말 그대로 기출 그냥 해설,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되어 온 부분 아니냐라는 형태로 해서 가볍게 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를 묻는 건데, 자, 옳은 거를 물어보는 형태였습니다. 이거는 역시 3월 달에 법령 특강을 하면서 제가 수험생들,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보호처분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에 있어서는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사회봉사 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자, 답은 1번이 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밑줄 쳐놓은 게 오답입니다. 알았죠? 자, 2번은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입니까? 12세 이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호관찰 간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자, 2년 이내입니까? 1년 이내가 되겠죠. 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강명령은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수강명령은, 자, 여러분들 이준 선생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강 등록을 하죠. 수강 등록을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끼리 뭐라고? 자, 수강은 교육받는 거라고 얘기했지. 교육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봉사는 뭐라고 그랬지? 사회봉사? 몸뚱아리로 때우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바뀌었죠? 100시간, 200시간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난이도 하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자,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건데, 이 역시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자, 18년도에 7급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부분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숙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크게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역시 여러분들 3월 법령 특강을 하면서 다뤄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맞죠? 자, 집행지휘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지휘에 따른 판결문 등본은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이 됐고, 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가정료 또는 치료 위탁되는 날부터, 자, 중요한 키워드죠, 여러분들. 며칠 이내죠? 7일 이내입니까? 며칠입니까? 7일 이내가 아니고 10일 이내죠. 치료받을 사람의 의무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그죠? 그 다음에 치료기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몇 년?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금방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형사정책 관련 학설적 부분에 대한 거를 출제를 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던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금방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범죄와 그 다음에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뭘 물어봤던 거지? 유전자 연구에 관련돼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숙지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학설적인 부분, 형사정책 이론에 대한 부분이 출제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덕데일은 범죄는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히는 대표적 죄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랑게는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유사한 행동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야? 자, 유전자 연구의 쌍생아 연구죠. 쌍생아 연구의 대표적 학자 기억나시죠? 랑게, 그 다음에 칼튼, 그 다음에 슈튼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 랑게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한마디로 비속어를 또 쓸게요. 한마디로, 자, 랑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은 13쌍의 쌍둥이, 자, 13쌍의
13쌍의 자, 미안합니다. 자, 13쌍의 일란성 쌍둥이와 그 다음에 몇 쌍? 17쌍의 17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해. 일란성 쌍둥이 우리 기억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일란성 쌍둥이 얼굴이 똑같잖아. 얼굴이 똑같은 애들과 일란성 쌍둥이 얼굴이 이게 틀리잖아.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 일출이 높았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가? 바로 랑게라는 거. 자, 요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달가드와 크랭크의 쌍생아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될 때에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달가드와 크랭크햄 같은 경우는 범죄 발생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의 중요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 허칭스와 메딕스는 입양아 연구에서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범죄성이 아이의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달가드와 크랭크레인 있죠? 이 달가드와 크랭크레인 쌍생아 연구에 대한 이 지문 있죠? 이 지문은 여러분들 2015년도 사시 기출 지문이에요. 사시 기출 지문.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기출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해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덕데일 같은 경우, 일본의 덕데일 같은 경우는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힌 대표적 학자인데 덕데일은 여러분들 제가 비속어를 쓴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덕데일은 여러분들 이 뭐라 해야 될까? 1000명의 듀쿠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듀쿠가라는 가게 연구를 해봤는데 1000명에 걸쳐서 7대 후손을 1000명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뭐야? 280명이 거린, 그 다음에 60명이 절도범, 그 다음에 7명의 살인범, 그 다음에 140명의 잡범, 막 이런 범죄 쫙 그려져 있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쓰레기 집안, 결국 쓰레기 집안이라는 거야. 뭔 뜻인지 알겠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수용자 호송 규정. 자, 수용자 등 호송 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2번 같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하면서는 호송 규정 기본소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호송 규정, 호송에 있어서는 호송 시 분리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 그 다음에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각각 어떻게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는 자, 시행령 24조를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호송 규정상 호송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여러분들 역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역시 여러분들 이거 13년도 한참 전에 13년도의 기출 지문을 그대로 출제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송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거고 자, 호송 공무원에 있어서는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자,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3번은 송치 중에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하는 때에는 호송관서에서 보관 책임이 있고 그러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 책임이 있다. 자, 여러분들 여비 영치금품의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여비, 호송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자, 호송 간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 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나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수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동규정 13조 1항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피호송자의 질병과 피호송자의 사망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규정 10조 2항, 그 다음에 2조,
그 다음에 6조 4호 뭐 이런 지문을 가지고 만들어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수송관서로 송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죠.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자, 교정자문위원회의 단독 출제의 형태, 위원회 단독 출제의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령 특강을 할 때 위원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까지 제공을 했고, 반드시 꼭 숙지를 하라고 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한번 그려봤던 것까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와중 속에서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거를 틀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판단이 됩니다. 동법 129조의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난이도 하의 형태로 출제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봅시다. 수용자의 관리, 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소장의 자문입니까? 누구지? 지방교정청장. 자, 그 다음에 2번 교정자문위원회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개정 전에는 5명 이상 7인 이하, 자, 개정 후에 어떻게 10명 이상 15인 이하,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교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 아니죠 여러분들, 누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 교정자문위원회에서 여성, 기억나시죠? 4명.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교정자문위원회의 법령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하는 형태였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들 뭐 법령을 보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상당히 좀 체감 난이도를 느끼는 그런 형태의 문제 패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징벌에 대한 거. 자, 수용자 상호제도에 관련된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는 옳은 지문 읽기 테마 8번에서 진행되었던 수용자 상벌제도, 자, 수용자 상벌제도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1번 지문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출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 그대로 적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계속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옳은 지문 특강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얘기했죠. 옳은 지문 특강을 하는데, 옳은 지문 읽기 특강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지문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기출지문 그대로 갔다가 여러분들 꼭 숙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를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키워드에다 구분과 시체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드렸고, 그거 여러분들. 이거 역시 여러분들 기출지문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징벌에 있어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용자 상호제도에서 상벌제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뭐 얘기했죠? 제가 징벌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징벌 부과사유. 징벌 부과사유에 대해서는 꼭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징벌의 종류에 대해서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징벌 집행의 유예에 대해서 반드시 꼭 보셔야 됩니다. 얘기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징벌의 실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징벌 집행의 정지. 그 다음에 면제, 감경, 계속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무조건 숙지를 하십시오라고 여러 번, 수십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여러분들 징벌 집행의 유예에 있어서는 자, 옳은 지문 특강에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구두로 설명까지 했던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물어봤던 부분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1번 지문 징벌의 가중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징벌 대상자의
대상자 조사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자, 여러분들 이번에 있어서 틀린 거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하나요. 자, 그죠? 응? 하나요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나 다른 사람에게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유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분리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4번 같은 경우는 징벌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 구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위원장은 소장 바로 다음 순위가 된다는 자 위원회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징벌 집행에 유예된 거를 물어본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징벌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극상입니다. 극상. 이거 상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 출제가 물론 여러분들 문제의 형태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미결구금일 수 있는데 외국에서 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살았으니까 국내 법원에 있어서 형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냐 안 하냐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해야지 되는 문제고 사실 이런 문제는 다시는 우리 교정학 쪽에서는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많이 설명을 드리면은 괜히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형법 문제면 형법 알았죠? 형법에 있어서 대부분 판례 들은 거 그 문제를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들어서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답은 1번이고 가볍게 여러분들 해설강에 써 있는 거 보시면 그냥 됩니다. 알았죠? 근데 안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틀리라고 나온 문제니까 그냥 틀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이런 8번 문제 같은 경우를 틀리면은 그만 안 되는 거야. 다시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마지막 종강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춤으로써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들이 틀리지 않는 문제를 나도 다 같이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거지 모르게 틀리게끔 출제한 아까 금방의 7번 문제 같은 경우를 맞춘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형태의 학습을 해나간다면은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고 결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꼭 해야 되고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수용자 이송 아까 호송에 대한 게 나왔고 8번 이송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 부분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옳은 지문 읽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2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읽기 특강에서 그대로 지문 자체가 적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 자, 법무부령 아니죠, 여러분들. 대통령령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다시 봐.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뭐 얘기했지,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농담처럼 뭐 얘기했지, 여러분들? 누구한테? 왜? 누가 이거, 이송받을 소장이잖아. 왜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소장님 퇴근해야 되는데 안 오면은 기다리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자, 그거 지문 물어본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역시 2번과 4번은 여러분들 옳은 지문 특강에서 여러분들 기출 지문으로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외부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감호 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어떻게? 원하지 않을 경우는 알린다 안 한다? 그러지 아니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드릴 얘기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문 읽기에서는 또한 19년도, 그 다음에 20년도, 21년도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옳은 지문 읽기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에서 1번과 그 다음에 기업과 디귿 같은 경우는 지문의 형태로도 만들어진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거 우리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 이거 뭐라고 하기로 했어? 여러분들 뭐라고 하기로 했어? 이거 버스 타고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으로 가는 거 그건 도보로 간다는 거. 그래서 연령, 그 다음에 건강, 처우구,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형기 여기까지 다 봤죠? 그게 동일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 뭐야? 19세야? 18세. 그지? 그 다음에 일반경비 처우구. 자, 여기는 개방과 완화고 여기에 일반이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령과 그 다음에 건강은 다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교통도 동일하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요거까지 제대로 꼼꼼하게 보지 않은 수험생들이 이제 실수를 했는데, 자,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어떻게? 가석방에 제한되지 아니할 거. 자, 그 다음에 교정시설 안에서는 집행할 형기가 10년이고, 그죠? 10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용자야 된 거. 수도 없이 얘기했죠. 수도 없이. 그죠? 이거 틀리면은 속상하죠. 그죠? 이런 거를 실수한다. 그럼 이건 굉장히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시행 규칙 물어본 건데 수용자 처우에 관한 겁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거. 자, 수용자 처우에 관한 것도 역시 여러분들 테마, 옳은 지문 읽기 테마 9번에서 다뤘던 부분이고, 자, 역시 여러분들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보호를 가지고 물어봤던 그런 문제의 형태인데, 자, 여러분들 임산부, 그 다음에 소년 수용자, 그 다음에 외국인 수용자, 노인 수용자 각각의 단독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문제로 다 묶어서 출제를 한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여기서 17번 지문 여기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여러분들 지문이 동일하게 출제가 된 이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거 기억나시죠?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이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 누가 여러분들? 의무관이 하는 거죠. 자, 의사, 그 다음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공중보건의사도 포함한다는 거, 의무관이 한다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소년 수용자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없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전화통화나 이거 보면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있는 거잖아. 시행규칙 59조의 4잖아. 자, 여러분들 제가 소년 수용자에 관련된 거 나오면은 무조건 그거 기억하라 그랬지. 이런 지문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소년법 문제 나왔을 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온 날이 많냐 살아갈 날이 많아.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처우를 완화해 준다고 얘기했었잖아. 당연히 그것만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 알게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용자에 있어서 어떻게 가족에게 외교 공간, 자, 위독이나 사망의 경우야.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즉시 알려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 누가 교도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얘기, 교도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준비해서 합격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죠? 이런 노인 수용자들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라고 반드시 근데 교도관이 포함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다.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지문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번 봅시다. 11번은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3월 법령특강에서 소년법 할 때 다뤘던 부분이고 역시 여러분들 어렵게 축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정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지? 경찰서정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소년법 4조 2항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및 제3호 자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자, 이송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3번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자, 소환에 관련된 거. 자, 그럼 소환에 있어서 동행에 있어서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누가? 조사관이 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 자, 4번 같은 경우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불처분 결정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소년 형사사건의 특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조사, 심리상의 배려, 그 다음에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영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집행 시에는 분리주의를 채택하며 가석방에 있어서도 조건을 완화하고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범죄 원인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이건 여러분들 형사부 책인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부분이잖아. 실증주의와 그 다음에 실증주의와 고전주의 학파, 실증주의 학파와 고전주의 학파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냐 이거에 대한 거를 질문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범죄를 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한 규범의 침해로 보는 거와 달리, 자,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 원인인 소질 또는 환경에 의해 발생된다라고 보는 거. 자, 그래서 고전학파 쪽에서는 책임에 따르는 형벌을 부과해야 하므로, 자, 정기형을 주장한 거를 고전주의 쪽,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련된 거는 실증주의 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증주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실증주의 학파에 있어서 이탈리아 학파, 프랑스 학파, 독일 학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학파까지 구분되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고, 저 이탈리아 학파에 있어서의 대표적 학자는 롬브로조 같은 경우는 범죄인론을 저술하였으며 생내적 범죄인을 제시한 사람이 롬브로조. 자, 롬브로조는 단독 출제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페리의 경우에는 범죄 포화의 법칙, 그 다음에 가로아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진화론과 적자 생존의 원칙을 주장한 거.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학파 같은 경우는 락가사뉴, 드류갱, 따르드, 그 다음에 꿰틀레라는 거. 그 다음에 독일 학파는 니스타와 아세판부르크,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학파는 크로스와 렌츠. 자, 그 중에 독일 학파의 리스트는 전형법학 사상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단독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 강의 진행할 때, 형사정책 진행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로 물어보는 형태로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3번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사법의 대표적인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출제됐는데, 자, 여러분들 13번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3번의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온 형태라고 높게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상 문제의 형태, 아까 7번의 형법 판례 문제,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요거의 소년법원의 특성에 대한 게 난이도 상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일반 법원과 소년법원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물어본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법령에서 소년법 법령에서 두루두루 이제 걸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숙지해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년법원이 일반 법원과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비행소년에 있어서도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비행소년을 부정적 낙인으로부터 어떻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소년법원에서는 교화 개선과 재활의 철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 세 번째로 소년법원에서는 비행소년뿐만 아니라 지휘비행자나 방치된 소년, 거기에 가정 문제까지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년법원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이면서 어떻게 융통성이 있다는 거. 자, 일반 법원에 비해서는 훨씬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 비해서 어떻게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거, 잘 조직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반 법원은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가 적잖아. 그죠? 근데 소년법원에 있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처분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소년법원의 특성을 질문한 문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본서를 다루고 했던 수험생이라면은 크게 문제 없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자, 보호실 수용 요건. 자, 보호실 수용에 관련된 거 질문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호실과 그 다음에 진정실에 관련된 거 질문한 내용이고, 자, 답은 여러분들 금방 볼 수 있습니다. 1번 내용은 보호실이 아니고 어디? 진정실에 수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호실 얘기할 때 뭐 얘기했지?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들. 자,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들은 뭐라고? 보호실 수용한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진정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놈들은 어떻게? 진정실에 수용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보호실과 진정실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거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호실 수용에 대한 거는 옳은 지문 읽기 테마 세 번째에서 1, 2, 3, 4 지문을 그대로 다 똑같이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기출 유형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진정실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수용 기간, 그 다음에 3번은 자,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리는 겁니까? 누구한테 알리는 겁니까?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개월입니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진정실에 있어서는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놈, 다시 자, 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또는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수용기간에 있어서는 몇 시간? 24시간 이내. 자, 연장 가능 불가는 의무간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자, 1회당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최초의 수용기간을 포함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호실과 진정실에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자, 접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접견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었고, 역시 자, 옳지 않은 거, 접견인데 옳지 않은 거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이 출제를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옳은 지문 읽기 테마 4번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용자 외부 교통을 통해서 다뤘던 부분. 자, 그래서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접견, 편지 수수, 그 다음에 전화 통화까지 여러분들 염두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자, 역시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도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옳은 지문 특강에서 진행됐던 그 법령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봐봐, 1번과 4번은 하나의 지문을 물어봤던 겁니다.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거, 역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데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는 거, 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물어본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때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접촉 차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자,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라고 얘기했죠. 자, 여성 수용자가 아니고 누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 차단 시설이 아닌 곳에 접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고 수십 번 더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처우구, 그 다음에 재심, 상속권 해본 청구 사건의 대리인, 그 다음에 접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자,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월사회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횟수는 사건당 2회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법령 때 다뤘습니다. 법령 특강 때. 자, 그 다음에 3번은 소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이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다음에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얘기 드리는데 아까 총평에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법령과 기출문제 위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출문제를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투입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왜? 지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문제 하나 만드는 거 쉽지가 않아. 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만들 때 있지, 그냥 문제 막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역시 대학교 교수님들 마찬가지로 이 문제 출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막 만들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의 문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가 맞는 거 찾는 거냐 틀리는 거 찾는 거냐 물어보는 형태로 놨을 때 전체적으로 10문제에서 12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게끔, 그러면은 새로운 문제를 20, 30% 다루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거기서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도 기출 문제의 유형과 그 다음에 법령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확보한 다음에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접근해 나가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왔죠.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가 뭐야?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떻게? 범죄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의 급부로서 구제하는 제도를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라고 하잖아. 자, 그거 물어본 건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41조를 가지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금방 찾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해부할 수 없는 경우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 자, 갱생보호제도에 관련된 거. 자, 역시 여러분들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도 우리 많이 했잖아.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도 법령 특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호관찰제도 나오면 여러분들 몇 가지만 꼭 인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첫 번째, 대상자, 보호관찰 대상자 보시라고 얘기했고, 그죠? 두 번째는 뭐 보라고 얘기했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호관찰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수사항 숙지하라고 이야기했고, 준수사항에 있어서는 다시 일반 준수사항과 그 다음에 특별 준수사항으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뭐? 사회봉사. 네 번째는 구인과 유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에 있어서는 다시 범위 보라고 했죠. 범위. 그죠? 두 번째는 판결 통지. 판결 통지에 대해서 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준수사항. 그 다음에 종료까지 여러분들한테 숙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갱생보호에 있어서는 방법 및 감독까지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갱생보호 제도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갱생보호 제도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죠? 사회로부터 오래된 격리된 생활을 하니까 현실 사회의 지식이나 적응력이 떨어져.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에서는 낙인 찍혀 있으니까 저는 범죄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사회 내에서는 냉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에서 냉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사회 적응을 포기하게 되고, 사회 적응을 포기하게 되면은 재범의 우려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범을 방지하며 개인의 복리도 증진시키는 보호 활동을 갱생보호제도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이거 버스카드. 이거 기억나지?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물어봤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 사업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 취소에 관련된, 자,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 사업에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자, 법원의 직권사항은 따로 두는 게 없습니다. 알았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갱생보호 제도만으로 두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갱생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 봅시다. 다양한 형태로 출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교정, 사회내 처우의 형태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회내 처우에 대해서, 사회내 처우의 특성을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답은 4번이라는 거 금방 접근하실 수 있었다라고 볼 겁니다. 자,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 선별적 무능력화. 자, 여러분들 무능력화라는 건 뭐야? 범죄자를 구금시키거나 어떻게 사형시킴으로써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을 무능력화라고 하지. 다시 무능력화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들. 무능력화는 다시 어떻게?
어떻게 나누죠, 여러분들? 집합적 무능력화와 그 다음에 선별적 무능력화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적 무능력화라는 거는 유죄가 확정된 모든 강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선별적 무능력화라는 거는 소수 중유범자를 선별하여 엄격하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무능력화는 여러분들, 자, 사회내 처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사회내 처우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사회내 처우라는 거는 범죄나 비행소년이 어떻게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에 묶어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수용시설에 묶어놓고 교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 같은 제도를 통해서 지도나 원어를 통하여 교정하는 제도를 사회내 처우라고 하잖아.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자, 18번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없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지문의 경우 문제 출제는 많지 않은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하는 준수사항. 자, 여러분들 준수사항에 관련된 거 물어본 겁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구조 2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때 수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법령을 보신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난이도는 중정도의 형태를 보시면 되고, 만약에 법령을 보지 않았던 수험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역시 여러분들 20번 문제도 법령특강에서 다뤘고, 이것도 여러분들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 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에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이 아니죠, 여러분들. 금고 이상의 형. 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자.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 아니죠, 여러분들. 몇 년이라고 그랬지? 3년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 자,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게 틀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도 끝나는 겁니다. 자, 35조 1항 내용을 물어본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치료명령 대상자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들 치료명령 대상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심신미약자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어떻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자, 그 다음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 중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자, 여기 여러분들 치료명령 대상자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숙지를 해서 내용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전체적인 총평을 좀 진행을 했는데, 제가 보는 점수의 관영으로 보면은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 법령 위주로 공부를 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7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전체적으로 7번을 마친 수험생은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점을 100점이라 생각하고 점수의 형태를 생각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과 그 다음에
법령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의 형태가 시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형태로 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4월 30일 날,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4월 30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노량진 박무각 공무원학원인 남부고시학원에서 제가 여러분들 교정직 단독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날 참석을 하셔서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 전략을 어떻게 꾸며 나갈 건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그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 도전하는 교정직 공무원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 또한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굉장히 수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드리고 좋은 결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